수나라군은 쫓기고 있었다. 고구려군이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 북경을 떠날 때만 해도 수양제는 고구려 원정이 이렇게 비참한 패배로 끝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수나라군은 살수에서 전무야래입니다. (612년)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할 때 동원한 병사는 113만 명에 달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서양 전쟁에서 10만 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된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볼 때 가히 고대사 최대의 전쟁이라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은 바로 이 수나라 군대의 별동대 30만을 살수, 오늘의 청천강에서 몰살시킵니다. 살아 돌아간 자는 불과 2,700명. 이것은 세계 전쟁사에 기록될 승전보입니다. 수나라는 300여 년 만에 중원을 통일한 나라입니다. 인구, 국토, 병력의 규모에 있어서 고구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강대국이었죠. 그런데 그런 수나라가 고구려 땅에서 지옥스러운 패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강소성 양주에 있는 한 무덤. 수양제의 무덤이다. 300년 만에 중국을 통일한 제국 수나라 황제 무덤치곤 너무 작고 초라하다. 묘지석에 벼락이 차서 한 부분이 깨졌지만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수양제는 618년 양주에서 신하의 손에 죽었다. 그는 스스로 약을 먹고 자결하겠다고 했지만 신하 우문화급은 스스로 죽을 권리조차 주지 않았다. 무덤 앞엔 그의 업적과 과오가 새겨져 있다. 요동에서 일을 벌이다 천하를 잃었다. 고구려를 정벌하려다가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다. (612년) 중원을 통일한 수양제는 100만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공격한다. 고구려로 가는 첫 관문 요동성. 연구한 성에 의지하는 고구려의 저항은 완강했다. 수나라 100만 대군은 몇 달이 지나도 요동성 하나를 깨뜨리지 못했다. 중원을 통일한 초강대국이 요동의 작은 성에 막혀 진군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요동성에서 기록에 따르면 약 한 2달 정도의 지금 공성전과 수성전이 진행이 되는데 벌써부터 많은 그 병참에 어려움을 처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수양제는 별동대 30만을 평양으로 보낸다. 대동강으로 진입하는 수군과 합류해 평양을 공격할 의도였다. 산동반도 복내를 출발한 수나라 수군은 대동강에 상륙했다. 평양성 60리까지 진출한 수군을 저지하기 위해 고구려군이 전투를 벌였지만 패배한다. 고구려군은 평양성 안으로 도주하고 만다.
수군사령관 내호와는 여세를 몰아 4만 병력을 이끌고 평양성을 향해 진군한다. 마침내 수나라 수군은 평양성 안으로 들이닥쳤다. 수도에 적군이 진입한 것이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었다. 평양성 안에 매복해 있던 고구려군이 급습하자 수군은 대패한다. 살아 돌아간 자는 불과 수천 명. 수나라 수군은 전투력을 상실한다. 수군이 군량을 보급하고 육군이 압록강을 넘어서 신속하게 평양을 함락시키는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군 원수 네오하는 고구려군의 유인 작전에 걸려서 단독으로 평양성을 공격하다가 패배해버립니다. 그 결과 수군이 철수하게 되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까지 왔던 수나라 육군은 식량이 떨어져 버리는. 한편 수나라 육군 30만은 평양성 30리 앞까지 진출했다. 이 누란의 위기를 역전시킨 사람이 고구려군의 지휘관 을지문덕이었다. 조선 상고사에 따르면 을지문덕은 성박들과 집을 비워 수나라군이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것을 막았다. 보급이 끊긴 수나라군이 성급하게 공격해오자 고구려군은 사방에서 화살과 돌멩이를 비오듯 쏟아부었다. 이미 식량이 바닥난 수나라 별동대는 평양성을 칠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었다. 약 42년간 쌓았던 평양성은 당시 고구려 최대의 성이었고 높이도 굉장한 철옹성에 가깝죠. 수나라 군대가 평양성 북쪽 30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들이 지치기도 했지만 이 평양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어떤 장비라든가 능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수나라군은 평양성 30리 앞에서 철수한다. 그 뒤를 고구려군이 쫓으며 공격했다. 쫓는 고구려군과 쫓기는 수나라군. 전세는 완전히 역전된다. 패퇴하던 수나라군은 살수, 지금의 청천강에 도착한다. 청천강은 평안 남북도 사이를 흘러 서해로 흐르는 200km 길이의 강이다. 수나라 군대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을지문덕이 지휘하는 고구려군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수나라군을 쳤다. 고구려군은 도하는 수나라군의 후방을 공격했다. 강과 강변으로 병력이 나눠진 수나라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지휘관 신세웅도 전사하고 만다. 살수 대첩이 이루어졌을 때 수나라군의 어떤 진이나 대역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였다기보다는 강을 도하하거나 혹은 이동 중에 고구려군의 어떤 뭐 기습 작전이나 유격전과 같은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고구려군이 공격을 했었고, 다급한 수나라군은 하루에 450리를 달아났다. 살수에서 압록강까지 고구려군은 패주하는 수나라 군대를 추격하며 섬멸했다.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다. 수나라 별동대의 99%가 사망했다. 30만 5천 명 가운데 살아 돌아간 사람은 2,700명이라고 중국 측 사서는 기록하고 있다.
유명한 삼국지의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100만을 동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조조가 끌고 내려온 군대는 5만밖에 안 됩니다. 현지에서 조달을 해서 나중에 15만 명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양제 군대는 사실은 100만이 아니라 200만입니다. 중간에 보급부대나 노역으로 해서 동원했던 총 동원 인원은 200만 명이었다고 중국 직기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최대 규모의 참혹한 패배였죠. 삼국시대가 지난 후에 나중에 명나라, 청나라 때까지도 중국 황제들이 조선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저 나라는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나라다. 이것을 중국 황제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 역사에 기록될 만한 참혹한 패배였고 우리 측에서 보면 위대한 승리였죠. 살수대첩은 우리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대승이었습니다. 전쟁에 패배한 수나라는 결국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말죠. 고대 세계 최강의 슈퍼파워였던 수나라를 완파한 고구려군. 그들은 과연 어떤 무기와 전략으로 싸웠던 걸까요? 고구려의 유적에서는 많은 화살촉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활과 화살은 고구려군의 주력 무기였습니다. 이것은 야차산에서 발견된 고구려군의 화살을 복원한 건데요. 이 화살촉의 평균 탄소량은 0.51%로 오늘날의 특수강의 강도와 맞먹는 순도 높은 강철입니다. 이 철갑옷은 고구려 중장기병들이 입었던 찰갑옷을 복원한 건데요. 이 상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을 단조해서 만든 1000여 개가 넘는 작은 조각들을 일일이 이렇게 가죽끈으로 연결해서 만들게 됩니다. 제철 기술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작업이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철갑으로 중무장한 고구려군들은 어떻게 전투를 했었을까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차산. 고구려의 군사 요새 보루가 발견된 지역이다. 아차산에서만 20여 개가 넘는 보루가 나왔다. 1600여 년 전 이곳은 고구려군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중요한 군사 거점이었다. 각 봉우리마다 이러한 성들이 그 크기는 약간씩 달리하면서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눈에 각 성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경우에 군사를 좀 더 동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한강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오는 군사들이나 이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소규모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큰 성처럼 그렇게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차산에서는 고구려의 주력 무기가 대량으로 나왔다. 철제칼, 도끼, 창, 그리고 수천 개의 화살촉이 나왔다. 이런 무기들이 안악 3호분 벽화에 상세히 그려져 있다. 철갑옷을 입고 장창을 든 중장기병, 갑옷을 입지 않은 경기병, 철갑옷과 방패로 무장한 중장보병, 경보병, 도끼를 든 부월수, 그리고 활을 든 궁수가 보인다. 현재 저희가 발굴된 고구려 철기를 분석을 해보면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초강이라고 하는 기술도 알고 있었고 고대 중국계 기술과 유럽계 철기 제작 기술을 이미 고구려는 다 알고 있었다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미 제철 수준이 상당히 높았고 그 높은 제철 수준을 통해서 무기와 농공구, 각종 생활 용기를 제작함으로써 국가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었다. 아차산에서 나온 저류를 가지고 고구려 화살을 요거가 제작하기로 6mm. 했다. 아래가 3mm 이게 장방향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6mm면은 네. 여기가 모가지가 고구려는 철을 탄조해 화살촉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살촉은 특수강 수준의 강철이다. 만들어진 화살촉에 화살대와 깃을 붙여 화살을 복원했다. 고구려군은 어떤 활로 화살을 쐈을까? 고구려의 활은 물소에 뿔을 넣어 만든 각궁이었다. 각궁은 평소에 둥글게 휘어서 보관한다. 활을 쏠 때 거꾸로 펴서 활 모양을 만든다. 완성된 각궁은 고구려 벽화 속 모습과 같다. 각궁과 고구려 화살의 파괴력은 어떨까? 초고속 카메라를 동원해 화살이 철판을 뚫는 순간을 정밀하게 촬영해 보기로 했다. 세계 민족공대회 입상자가 활을 쐈다. 화살은 함석판 5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고구려 벽화에 보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그런 경기병들이 많이 보이는데 고구려의 최대 강점은 역시 활이었습니다. 제 기록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백석산 전투가 있습니다. 수나라 군대를 이제 사면에서 완전히 포위해서 활을 비오듯이 쏴서 수나라 군대를 거의 전멸시킵니다. 지금도 발굴이 한창인 경주 쪽샘지구. 신라 귀족의 무덤 수십 기가 발굴된 지역이다. 지난 6월 이곳에서는 중장기병이 입었던 철갑옷과 각종 무기류가 공개됐다. 발굴된 철갑옷은 작고 얇은 수많은 철편들을 엮어 만든 찰갑옷이었다. 말을 덮었던 철갑 위에 사람이 입는 찰갑옷이 최초로 원형 그대로 발굴됐다. 전문가들은 이 갑옷이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남진 때 영향을 받아 제작된 찰갑이라고 추정한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4세기 내지 5세기경에 나타나는 그 인물 풍속도라든지 생활 풍속도에 나타나는 고분들에서 이러한 그 말을 탄 그 개마무사라고 얘기하는 그 갑옷을 착용한 장수와 그 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보시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그 모든 그 형태의 갑옷과 그다음에 그 부속구들이 1세트로다가 발견이 됐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철판을 잘라 찰갑옷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철편에 부식을 막기 위해 오칠을 2번 하고 오체에 철분을 섞은 흑칠을 3번 했다.
흑칠을 한 철편은 검은색이 된다. 작은 철편 조각을 일일이 가죽끈으로 엮어야 한다. 찰갑옷 제작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상의 하나에만 1,300여 개의 철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만든 찰갑옷을 사람이 입고 편하게 전투할 수 있을까? 찰갑옷은 기대 이상의 활동성을 지니고 있었다. 찰갑이 철편을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몸쓰기가 훨씬 더 유연하고 자유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혀가지고 훨씬 더 판갑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죠. 철갑옷의 강도를 실험해 보기로 했다. 먼저 철판을 통째로 이어붙인 판갑옷. 큰 철판 조각들을 리벳으로 이었다. 화살은 그대로 판갑옷을 뚫었다. 발사한 모든 화살이 판갑을 관통했다. 화살은 갑옷을 뚫고 깊이 박혀 빼내기가 어렵다. 사람이 입었으면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다. 이번엔 고구려의 찰갑옷을 실험해 보기로 했다. 찰갑옷에도 그대로 화살이 박혔다. 그런데 반복해 발사하자 화살이 튕겨나오는 경우가 생겼다. 박힌 줄 알았던 화살을 찰갑이 튕겨내는 것이다. 철편은 뚫리지 않고 휘어 있었다. 가죽끈으로 연결된 작은 철조각들은 유연하게 안으로 밀리면서 화살의 힘을 흡수한 뒤 튕겨냈다. 이렇게 이 쿠션이 있으니까. 철갑옷으로 말과 자신을 감싼 고구려 중장기병은 어떻게 싸웠을까? 고대 전투는 진과 진의 싸움이었다. 럭비 경기처럼 두 개의 진이 서로 충돌한다. 진이 유지되는 한 전투는 팽팽하게 진행된다. 진을 깨뜨리는 자가 승리한다. 팽팽하게 진행되는 싸움. 진이 붕괴되는 순간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고 대량 사상자가 발생한다.
전투에서 고구려 중장기병은 진해 앞에 위치했을 것이다. 궁수가 원거리 사격을 가하고 기병이 돌진한다. 철갑과 장창으로 무장한 중장기병은 적의 진을 돌파해 후방에서 공격한다. 이때 보병이 돌진해서 앞을 공격한다. 진이 깨져 철갑기병과 보병에 둘러싸인 적은 전멸한다. 고대 가야 지역에서 발굴된 철갑옷을 복원한 겁니다. 큰 철판 조각을 그대로 이어붙인 건데요. 이는 창, 칼, 화살과 같은 공격용 무기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철갑옷은 화살을 정통으로 맞을 경우 이렇게 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뚫리고 맙니다. 반면 고구려군의 찰갑옷은 화살을 막아냈습니다. 화살을 맞을 경우 이 가죽끈으로 연결된 철편들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화살의 힘을 충격을 흡수하고 다시 튕겨내게 됩니다. 이 화살을 정통으로 맞을 경우에도 이렇게 철편들이 부러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휘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찰갑옷의 장점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전투 중에 갑옷이 손상되더라도 이렇게 다른 철편으로 손쉽게 수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구려와의 전쟁을 지휘했던 수양제는 무모한 전쟁을 해서 나라를 망친 군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혼란기의 중국을 300여 년 만에 통일한 고대 세계의 슈퍼파워 수나라. 이 나라의 황제가 수양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고구려 침략의 모든 것을 건 무모한 폭군으로만 기억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양제.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또 그는 왜 고구려를 침략해야만 했던 걸까요? 고질적인 중국 대륙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중국 왕조가 장강의 물줄기를 북으로 이었다. 경항대운하는 북경과 항주를 잇는 운하를 말한다. 수양제는 통제거, 산양도, 강남하 세 개의 운하를 건설해 황하, 장강, 휘수를 연결했다. 풍부한 강남 지방의 물산을 북쪽으로 빠르게 운송해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하를 건설한 것이다. 운하 건설엔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양주 고운하에는 동관고도가 있다. 동문 밖의 선착장이란 뜻이다. 동관고도 문 아래엔 수양제가 운하를 건설한 후의 모습들이 새겨져 있다. 수양제는 미인들을 거느리고 자신이 건설한 운하를 자주 유람했다. 사치스러운 연회도 자주 열었다. 벽화의 다른 한쪽엔 수의 깃발 아래 모인 병사들이 보인다. 이들은 왜 여기 있을까?它主要呢向北修永济区，这个目的呢，那么主要就是对付高丽，他曾经3次攻打高丽，那么都是在这个地方运兵。
중국을 통일한 수양제는 남으로 방향을 돌려 베트남의 임읍국, 오키나와의 유구국, 그리고 말레이반도의 마자가국까지 정벌했다. 서기 610년 정월, 지금의 낙양인 동도에서 각국이 수나라에 조배를 올리는데 채새끼를 든 자만 18,000명이었다고 한다. 수나라는 주변 국가를 복속시키고 대제국의 위용을 자랑한 당대 초강대국이었다. 그러나 고구려는 수나라를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영양왕은 수의 입조 요구를 거절했다. 수나라는 고구려를 용납할 수 없었다. As I've said, it took him 5 years to organise this campaign. It was very well planned. The first thing he did was to order the Grand Canal to be extended. This canal led from the Yangtze River north to the area around Beijing and was used to transport grain and other supplies to feed the troops. It took until 612 to finish this work, and millions of people were called up for forced labour to finish it. 산동성 레주 해변에서 대규모 전함 건조가 시작됐다. 배 건조의 책임자는 유주 총관 원홍사. 그는 가혹하게 일꾼들을 다뤘다. 물속에서 주야로 일을 하게 해서 사람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손발을 자르고 복스러운 손, 복스러운 발로 불렀다고 전한다. 그리고 300척의 배가 완성됐다. 고구려를 놔두면 다른 민족들의 이반이 이어질 것을 두려워한 수양제는 전쟁을 선포한다. 우문술이 지휘하는 좌군 12군, 우중문이 지휘하는 우군 12군, 수양제 친위군 6군, 모두 합쳐 113만 3,800명이 북경에서 고구려로 출발했다. 행렬의 길이만 960리에 달했다. 수군도 산동반도를 출발 대동강으로 향했다. 사상 유례가 없는 대출정이었다. 수나라가 동원한 약간 11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한다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시 고대 서양의 전쟁 규모가 고작 5만에서 10만 명, 그리고 한국전쟁 때 중공군이 약 한 40만 명에서 한 60만 명 정도 참전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수나라가 고구려에 약 110만 명 정도를 동원해서 공격한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시 수나라는 890만 가구, 인구는 4,6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고구려의 당시 가구 수는 69만 호 정도였는데요. 한 가구당 가족을 5명으로 계산한다면 인구는 400만 명 정도였을 겁니다. 수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참전한 수나라의 군인은 113만 명, 지원병까지 합친다면 200만 명이 넘는 대군이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당시 수나라의 군사 수는 고구려 남성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전투에 동원 가능한 성인 남자의 수를 계산한다면 수나라의 병력 규모는 고구려를 압도합니다. 수나라 100만 대군은 요하로 몰려들었다. 요하는 요동을 차지한 고구려로 가는 첫 관문, 요하 건너편에 고구려군이 있었다. 수나라군은 요하를 건너기 시작했다.
선봉대는 강을 건너기 위해 부교를 설치했다. 그러나 부교가 짧아 강 건너편에 닿지 못했다. 수나라군은 강으로 뛰어들어 건너편 언덕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나라 일군 사령관인 맥철장이 전사하고 말았다. 수나라군은 첫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말았다. 그 선봉부대인 맥철장이 그 유화에 제임을 도착을 했는데 고구려군이 거기서 약 한 달 동안 그 선봉부대가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맥철장을 비롯해서 수나라 장수 여러 명을 이제 살해합니다. 고구려가 유화 전투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그 수나라의 진격을 막았다는 것은 뒤에 수나라 작전들을 전부 다 엉터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나라는 속전속결로 해서 진격을 해야 되고 맥철장의 부대가 처음에 이제 그 거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나라 본진이 올 때까지 붙잡아둠으로써 고구려는 그 후의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그 첫 번째 승전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진이 합류하자 수나라군은 한 달 만에 겨우 유화를 건널 수 있게 됐다. 수나라가 강을 건너 공격하자 고구려군은 만 명의 희생자를 내고 요동성으로 후퇴했다. 그러자 수나라 대군이 요동성으로 몰려들었다. 수양제가 단번에 고구려를 제압하기 위해 데려온 100만 대군이 요동성을 포위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전투는 치열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고구려의 성벽은 너무 높고 튼튼했고 고구려군의 저항도 완강했다. (2월에) 수양제가 요동성에 도착했지만 넉 달이 지나고 (6월이) 돼도 요동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수나라군은 300년 만에 중국을 통일한 강한 군대였다. 지휘관과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단련된 사람들이었다. 강남에서 북쪽의 돌궐까지 온갖 종류의 군대와 싸운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100만 대군이 요동성 하나를 깨지 못한다. 진노한 수양제는 장수들을 질책했다. 그대들은 스스로 지위가 높고 좋은 가문임을 믿고 나를 어리석은 자로 대우하려 하느냐. 그대들이 내가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 것은 아마 이 낭패를 볼까 염려한 까닭이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은 바로 그대들의 소행을 보아 목을 베려 합니다. 그대들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여 진력치 아니하니 내가 그대들을 능히 죽이지 못할 줄로 여기느냐. 요동성 구조는 이 그림에 따르면 이제 크게 외곽이 하나 있고요. 그 안에 내곽이 있는 이중 구조의 성곽입니다. 그리고 이 외곽에 보면은 성문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성문 주변으로는 그 옹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가 나와서 성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문의 주변에 지가 있고, 이 면에만 지가 지금 5개 정도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치는 앞으로 튀어나온 방어용 성벽이다. 적이 공격하면 성벽 위에서 포위해 집중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옹성 역시 적을 포위해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어근문은 엇갈린 2개의 성벽 사이에 만든 문이다. 문으로 들어오는 적은 고립된다. 당시 고구려의 축성술은 매우 뛰어났다.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요동성도 치와 같은 방어 시설을 갖춘
난공불락의 성이었을 것이다. 요동성은 기록에 따르면 대략 높이가 한 30m를 넘는 굉장히 큰 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수나라 본진이 수백 겹이나 이제 에워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수나라 군대는 이 요동성에서 약 4월 중순부터 철수하게 되는 7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이 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병서 무경 총요엔 고대 중국에서 사용된 공성용 무기가 상세히 적혀 있다. 성을 공격하는 기본 장비인 사다리차 운제, 성의 높이만큼 올라가서 성을 내려다보며 공격하는 소차가 보인다. 성벽에 돌을 던지던 투석기를 복원해 보기로 했다. 당시 투석기는 사람의 힘을 이용해 돌을 던질 수 있게 한 구조다. 밧줄이 많이 연결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투석기를 당길 수가 있다. 작은 투석기는 40명, 큰 것은 120명의 병사가 밧줄을 동시에 잡아당겨 돌을 날려보낸다. 그러나 요동성은 요지부동이었다. 고구려군은 수나라와의 전면전을 피해 요동성 안에서 수성전을 완강하게 펼쳤다. 이때부터 수나라 백만대군의 보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Goguryeo forces refused to fight a major battle with the Sui, so they didn't give the Sui an opportunity to inflict a really large defeat on them. So they would retreat into their walled cities, and then leaving the Sui forces outside, and of course with nothing to eat outside, since the grain and the foodstuffs had presumably been cleared out of the countryside and brought into the fortified cities. So the Sui army was in a these Sui armies that went deep into Goguryeo were in a very difficult situation. 방어 전술이었고 실제로 당시 고구려군의 성이 만들어진 전술은 곳이 육군사관학교 적이 반드시 수업에서도 통과해야 인용된다. 돼. 적이 약점을 보일 때 방어하는 청야 성에서 입보, 공격한다든가 청야는 들을 하는 것이 키운다는 다 말. 청야 입보 개념에 입보는 포함이 돼. 성 안으로 철수해 수성전을 벌이며 적을 그죠? 고갈시킨다는 그 말이다. 지역으로 계속 고구려군이 사용한 중국으로부터 청야 입보 병참 전술은 우수한 방위 19세기 체제를 초까지 구축하고 서양에서도 있었다. 유효한 전술이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큰 청야는 들을 비운다라는 개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평상시에는 뭐 농업이나 목축업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적이 공격해 왔을 때 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비우고 그 성으로 다 들어가서 군 관민이 다 성으로 들어가서 적에게 대항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보급을 현지 조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대들이. 그래서 적에게 현지 조달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고구려는 자기들의 생활 터전을 전부 다 불태우고 태우고 완전히 비우고 나서 성으로 들어가서 결연하게 방어 준비에 임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했을 때 러시아군도 이 청야 전술을 구사합니다. 들판을 불태우고 러시아 내륙 깊숙이 프랑스군을 끌어들이는데요. 이 추운 겨울 보급선이 끊어진 나폴레옹군은 배가 고파지자 도망치듯 철군하다 러시아군의 기습에 밀려 엄청난 수의 사상자를 내고 맙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진 나폴레옹은 황제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되는데요. 을지문덕도 수나라군을 고구려 땅 깊숙이 유인해 살수에서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끝내 요동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수나라군은 요동성을 우회한다. 수양제는 30만 별동대를 고구려의 수도 평양으로 직접 내려보낸다.
병력수에서 열세였던 고구려군은 이동로를 장악하고 게릴라전을 벌였다. 평양성으로 가는 수나라군의 보급 부대가 주요 목표였다. 남아오던 수나라군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군과 대치하게 된다. 이때 고구려 수나라 전쟁을 통틀어 가장 극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한 고구려 장수가 호련히 수나라 진영을 찾아온 것이다. 놀랍게도 그는 고구려군의 지휘관 을지문덕이었다. 그는 고구려와 수나라의 항복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온 것이다. 을지문덕은 수나라군의 지휘관 우중문, 우문술과 거짓으로 항복 협상을 벌이면서 수나라 진영을 염탐했다. 왜 고구려군의 최고 지휘관이 이런 위험한 임무를 직접 수행했을까? 을지문덕같이 중요한 인물이 수나라 군대에 가서 포로가 된다면 고구려군 자체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대 진영까지 찾아간 것은 적정을 정찰하는 것보다는 수나라 군대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것이 대략 목적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을지문덕을 우중문은 사람을 보내 돌려 세웠다. 할 말이 있으니 다시 수군 진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고구려군 지휘관 을지문덕을 잡으려는 수나라의 술책이었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돌아보지도 않고 압록강을 건너 돌아갔다. 수나라군은 적의 사령관을 눈앞에 두고 놓친 것이다. 이후 고구려군은 7번 싸워 7번 패면서 수나라군을 고구려 평양성 가까이 끌어들였다.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수나라군의 식량을 고갈시키려는 을지문덕의 작전이었다. 수나라 병사들은 100일치 식량을 가지고 요동성을 출발했다. 하지만 많은 지친 병사들이 무거운 식량을 이미 몰래 버린 상태였다. 军事物资的运输，特别是粮食的供应非常紧张。当时士兵要携带大量的粮食，还要带着武器，那么他这个在路上携带这么多东西，他感到非常沉重。有的就把粮食就偷偷的埋在地上就走了，这样会减轻自己负担。所以后来吃粮食没有了。 을지문덕의 전략은 적중했다. 을지문덕의 청야 전술은 수나라군이 고구려 현지에서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만들었다. 들엔 곡식한톨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수나라군이 평양성 30리 앞에 오자 을지문덕은 역사에 남을 시한수를 우중문에게 보내 조롱한다.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에 달했고 묘한 전술은 지리를 통달했구나. 싸움마다 이겨 공이 이미 높았으니 족한 줄 알고 그만둠이 어떠하리. 마지막 구절이 공은 이미 하늘에 닿았으니 돌아가시게라는 말은 사실은 너희들이 이미 식량을 떨어진 사정을 이미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너가 이미 공을 다 이루었으니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지 않느냐. 점잖게 말했지만 우리가 너희들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는 철수를 종용하는 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먹을 것이 바닥나 전투를 할 수 없었던 수나라 군사는 평양성 30리 앞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고구려의 반격이 시작됐다.
후퇴하는 수나라군의 배후를 치기 시작했다. 쫓기던 30만 별동대는 살수, 지금의 청천강을 건너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살수 대첩이 벌어진다. 단재 신채호는 고구려군이 미리 막아둔 상류의 뚝을 터뜨려 수군을 공격했다고 기록했다. 그런데 과연 그 당시 청천강에 뚝을 쌓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강 기슭에는 겨우내 벌목한 나무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이윽고 막아놓았던 물길이 터집니다. 물동이 펼쳐지고 매년 봄 청천강에서는 나무로 간단히 쌓은 뚝을 터뜨린다. 뗏목이 굽이쳐 흘러내립니다. 상류 지역에서 벌목한 나무를 물살의 힘을 이용해 하류로 수송하기 위해서다. 청천강 하류까지 목재는 물길을 따라 서해까지 내려가 중국으로 수출된다. 뗏몰이로 운반합니다. 을지문덕도 이런 방법으로 뚝을 쌓아 수공을 했을지는 의문이다. 과연 전쟁 기간에 엄청난 양의 물이 채워질 뚝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청천강같이 큰 강을 옛날 기술로 막았다가 터뜨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강을 막는 데만 해도 오늘날에도 몇 년의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것은 보통 주변에 40km 이상의 정찰대를 운영하면서 행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류의 뚝을 그 이전 시기에 막았다고 한다면 수나라 군대가 그날 그 시점에 도하하는 것을 알고 한 2, 3년 전부터 공사를 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출발선을 박차고 나갑니다. 1년에 3만여 명이 참가한 국제 마라톤 대회. 살수를 건너던 30만 수나라 별동대 병력의 10분의 1 정도의 인원이 참가했다. 하프코스에 이제 반원점을 돌아서 오는 그런 인천대교 주탑 간의 거리는 약 1km. 육안으로 보기에도 대열은 삽시간에 수 킬로미터로 늘어졌다. 만약 30만 명이 달기 시작하면 그 길이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살수를 수나라군 30만이 동시에 건너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차 있는 것을 한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이에요. 사서엔 수공에 관한 기록이 없다. 강을 건너는 수군의 후방을 공격했다는 기록만이 있다. 고구려군의 공격에 수나라군의 진이 깨졌다. 어떤 군대가 후퇴하면서 진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철수 작전 중에 그 후미에 남겨진 부대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되고 또 그 자신들의 어떤 생명의 그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후방에서 적과 직접 교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특히 말미 부대, 후미 부대로 남아서 적과 교전을 하는 상황에서는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는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별동대 일부는 강 건너에, 일부는 강 가운데, 후지는 강을 건너지 못한 상황. 병력이 분리된 수나라군은 속수무책이었다. 고구려군의 기습은 수나라군을 공황 상태에 빠뜨려 붕괴시켰을 것이다. 을지문덕의 고구려군은 진이 깨진 상태로 패주하는 수나라군을 추격하며 전멸시켰다. 백만대군으로 북경을 출발할 때 수양제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전쟁이 끝났다. 7세기 세계 최대 전쟁의 결과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한가운데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이 있었다. 을지문덕은 사실 그 수세 좀 방어 전략을 구사했지만
그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적을 끌어들였고 그리고 적이 약했을 때 공격을 함으로써 그 적의 전투력을 제압하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구려는 요동성, 평양성, 살수 이렇게 전쟁의 운명을 가른 세 곳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수나라는 고구려의 전략에 말려서 제대로 전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죠. 자, 과연 무엇이 고구려를 승리로 이끌었던 걸까요? 고구려군의 청야 전술과 수성전이 승리한 요인으로 꼽힐 수 있을 겁니다. 또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을지문덕의 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과 전략을 믿은 고구려군의 필사항전의 의지가 아니었을까요?